이게 무슨 한국 수학 여행이냐는 농담인가? 노벨 과학상 하나 없는 나라에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겠다는 거지? 아이비리그 진학이 유력시되던 우리 독일의 천재 고등학생들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지 30분 만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한국인들이 이럴 줄이야. 우리가 그토록 무시했던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에서 우리 독일의 엘리트들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내가 얼마나 오만한 인간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독일 최고의 천재들에게 이토록 거대한 변화를 가져온 것은 무엇이었을까? 지금부터 그 놀라웠던 7일간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막시밀리안 호헨촐렐은 독일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헬름홀츠 김나지움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시겠죠?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실 겁니다. 저희 학교는 아이비리그 대학 합격률이 85%에 달하는 독일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저는 IT에 조기 합격했고 제 친구들도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에 진학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독일의 미래이자 세계를 이끌어갈 인재들입니다. 그런데 2024년 3월 우리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학생 여러분, 유감스러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정되어 있던 실리콘밸리 수학여행이 취소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에 강당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예산 문제로 인해 목적지를 한국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카타리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카타리나는 하버드 의대를 지망하며 이미 네이처지에 논문을 게재한 적 있는 수재입니다. 네, 한국입니다. 일주일간 서울에 머물게 될 겁니다. 잠깐만요. 루카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실리콘밸리 대신 한국이라니요. 구글과 애플 대신 뭘 보러 가라는 겁니까? 저 역시 같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관광 말고 뭐가 더 있다는 말인가? 김치찌개랑 불고기겠지. 엘레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습하고 더운 날씨나 체험하라는 건가? 교장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러분, 한국도 배울 점이 많은 나라입니다. 뭘 배운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물었습니다. 저희는 세계 최고의 대학에 갈 사람들입니다. 한국 같은 나라에서 뭘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 기숙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쳤어. 카타리나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스탠퍼드 의대 면접 준비로 바빠 죽겠는데 한국에서 일주일이나 시간을 낭비해야 한다니. 그러게 말이야. 그 시간에 도시 설계 대회나 준비하는 게 낫겠어. 루카스도 불평했습니다. 엘레나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기까지 했습니다. 아빠 학교에서 실리콘밸리 대신 한국에 가래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학교의 결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출발 전날 우리는 마지못해 짐을 쌌습니다. 일주일만 참으면 끝나. 카타리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그냥 휴가 다녀온다고 생각하자. 루카스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 봤습니다. GDP는 세계 10위권, 1인당 소득은 약 3만 5천 달러. 개발도상국이라고 하기엔 꽤 괜찮은 수준이었지만 독일이나 미국에 비하면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이것 좀 봐. 엘레나가 스마트폰을 내밀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공부를 엄청나게 하지만 대부분 암기 위주라 창의력은 제로래. 그러니 그만큼 공부하고도 노벨상 하나 없겠지. 카타리나가 비웃었습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우리처럼 효율적으로 공부해야지. 무작정 열심히만 하면 무슨 소용이야. 11시간의 비행 끝에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일주일만 버티자. 저는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일주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카타리나는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공항을 둘러보았습니다. 솔직히 첫인상은 나쁘지 않네. 생각보다 깨끗하고 커 루카스가 인정했습니다. 민헨 공항이랑 비슷한 수준인데 엘레나도 약간 놀란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15분이 지나도 카타리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지? 걱정이 되어 메시지를 보내려는 순간 카타리나가 창백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큰일 났어. 지갑이 없어졌어. 뭐라고? 우리는 모두 경악했습니다. 화장실에 두고 온 것 같아. 에르메스 지갑 안에는 현금이 0유로와 모든 신용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카타리나의 지갑은 생일 선물로 받은 0유로짜리 명품이었습니다. 빨리 찾아보자. 우리가 화장실로 달려가려는 순간 청소부 복장을 한 아주머니 한 분이 헐레벌떡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학생들, 혹시 이거 학생들 거 아니에요? 아주머니의 손에는 카타리나의 에르메스 지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 세상에, 제 지갑이에요. 카타리나는 거의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어 확인하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 있어. 현금도 카드도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어. 청소부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네. 다음부터는 조심해요. 그리고는 어떤 사례도 바라지 않고 돌아서 가려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카타리나가 지갑에서 100유로짜리 지폐를 꺼내려 하자 아주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는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베를린이었다면 벌써 사라졌을 거야. 루카스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엘레나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현금이 든 0유로짜리 지갑이 온전히 주인에게 돌아오다니. 입국 심사를 하면서도 우리는 계속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 이런가? 카타리나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입국 심사 과정이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은 매우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와, 독일보다 빠른데 루카스가 감탄했습니다. 짐을 찾고 나오자 한국인 가이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헬름홀츠 김나지움 학생 여러분,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놀랍게도 가이드는 유창한 독일어를 구사했습니다. 독일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엘레나가 놀라워했습니다. 독일에서 5년간 유학했고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적도 있습니다. 호텔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고속도로는 잘 관리되어 있었고 도로 표지판에는 영어가 명확하게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은 항상 세계 최고의 공항 중 하나로 꼽힙니다.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치안이 매우 좋은 편이라 방금처럼 물건을 잃어버려도 다시 찾는 경우가 아주 흔한 일입니다. 정말요? 카타리나가 물었습니다. 범죄율은 어떤가요? 인구 10만 명당 살인 범죄율은 약 0.6명으로 독일보다 낮고 특히 여행객들이 느끼는 체감 안전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독일보다 안전하다고? 여성들이 밤에 혼자 다닐 수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도심이나 관광지에서는 대중교통이 자정까지 운행하고 24시간 편의점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정말요? 여자가 밤에 혼자 다닐 수 있다고요? 엘레나가 의심스럽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럼요. 제 딸도 학원이 밤 10시에 끝나는데 혼자 지하철 타고 잘 다닙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그때 루카스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여기 우리가 생각했던 곳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저도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이었지만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푼 뒤에도 우리는 계속 공항에서의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던 걸 수도 있어. 제가 말했지만 카타리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 아주머니의 눈빛을 봤어? 그분은 정말로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대체 어떤 나라인가? 저의 상식이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밤 우리는 시차 적응에 실패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었지만 모두가 말똥말똥했습니다. 배고프다. 루카스가 투덜거렸습니다. 나도 어디 뭐 먹을 데 없나? 엘레나가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카타리나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는 24시간 편의점이 엄청나게 많아. 새벽 1시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묵는 강남 근처에만 지금 영업 중인 편의점이 수십 개나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번 가볼까? 제가 제안했습니다. 안전할까? 위험하지 않을까? 엘레나가 걱정했습니다. 우리는 가이드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다녀오세요. 반신반의하며 호텔을 나선 우리는 강남역 거리에 도착하자마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의 거리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평화롭게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야? 루카스가 중얼거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혼자 걷는 여성들이 아주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을 보며 전혀 불안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저 여자 혼자 걷고 있어. 카타리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베를린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야. 엘레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들어간 편의점은 놀라울 정도로 컸습니다. 새벽 2시임에도 좌석은 거의 차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정말입니다.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직장인까지 모두의 책상 위에는 책과 노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새벽 2시에 공부를 한다고 루카스가 눈을 비볐습니다. 겨우 빈자리를 찾아 앉은 우리는 커피를 주문하며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여기는 항상 이렇게 사람이 많나요? 시험 기간에는 더 많아요. 24시간이니까요. 편하게 계세요. 카타리나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안전하게 느껴져. 여자들도 많고.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한국 여대생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외국 분들이신가 봐요. 어디서 오셨어요? 독일에서 왔어요. 엘레나가 대답했습니다. 아, 독일. 저도 독일에 가보고 싶은데 거기는 밤에 많이 위험하다고 들었어요. 정말인가요?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한국인이 독일을 위험하다고 생각하다니. 밤에는 좀 조심해야죠. 제가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안전하네요. 저는 매일 이 시간에 와서 공부하는데 30분 걸어서 집에 갈 때도 전혀 무섭지 않아요. 혼자서요? 카타리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여기서는 다들 그렇게 해요. 그녀가 다시 공부에 집중한 뒤 우리는 충격 속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 나라 보통이 아니야. 루카스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길 건너편 편의점에서는 사람들이 컵라면을 먹고 있었고 꼬치구이를 파는 포장마차도 있었습니다. 지하철은 자정까지 운행한다고 했습니다. 24시간 잠들지 않는 도시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대단하다. 엘레나가 감탄했습니다. 그때 카타리나가 멈춰 섰습니다. 얘들아, 저기 봐. 길 건너편에 경찰관 2명이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밤에 순찰을 도네. 제가 말했지만 카타리나는 경찰관들 옆을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젊은 여성을 가리켰습니다. 독일에서는 밤에 경찰을 봐도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는데
이곳의 경찰은 정말로 시민을 지키는 존재로 인식되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에 돌아와 우리는 로비에 모였습니다. 오늘 정말 충격적인 일들 뿐이었어. 제가 말했습니다. 공항에서 지갑을 찾은 것부터 시작해서 카타리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들이 밤에 혼자 다니는 건 정말 놀라웠어. 엘레나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선진국에서 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여기가 더 발전한 것 같아. 루카스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코끼리와 사원만 있는 나라가 아니었다. 안전, 이것이야말로 한 나라의 진정한 선진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닐까. 내일은 또 어떤 충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둘째 날 아침 우리는 서울대학교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하버드나 IMT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 루카스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세계 대학 랭킹을 봐. 우리가 갈 대학들은 전부 10위권 안에 있잖아. 엘레나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 정문에 들어서는 순간 생각과는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캠퍼스는 아름다웠고 큰 나무들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과 현대적인 건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와, 생각보다 훨씬 아름다운데. 카타리나가 인정했습니다. 가이드는 우리를 공과대학의 인공지능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공학부 3학년 이준호라고 합니다. 우리를 맞이한 학생은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원어민 같은 발음이었습니다. 연구실을 안내해 드릴게요.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하세요. 연구실에 들어선 우리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최신 장비가 완비되어 있었고 여러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건 뭔가요? 루카스가 거대한 서버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희가 개발 중인 대규모 언어 모델입니다. 한국어에 특화된 AI인데 지금 구글이나 오픈 AI 수준에 근접했어요. 이걸 대학생들이 만들고 있다고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저희 팀 12명 모두 학부생입니다. 교수님은 조언만 해주실 뿐이죠. 그때 카타리나가 물었습니다. 혹시 의과대학 연구실도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 친구가 의대생인데 연락해 볼게요. 30분 후 우리는 의과대학 연구실에 와 있었습니다. 우리를 안내해 준 사람은 의예과 2학년인 박서연 학생이었습니다. 여기는 줄기세포 연구실이에요. 혹시 작년에 저희가 네이처지에 발표한 논문 보셨어요? 카타리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서울대 연구였어요? 저 그 논문 인용했었는데 정말요? 지금은 어떤 연구를 하고 계세요? 두 사람은 전문적인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카타리나의 표정은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지식 수준은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같이 학생 식당에서 점심 식사하실래요? 이야기를 더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박서연 학생이 제안했습니다. 학생 식당으로 가는 길에 우리는 대학 도서관을 둘러보았습니다. 24시간 개방이었고 곳곳에서 학생들이 토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학생 식당에서는 여러 명의 한국 학생들이 우리 테이블에 합석했습니다. 경영학과, 정치외교학과, 자연과학과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저희랑 토론 한번 해보실래요? 정치외교학과 학생인 박지훈이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주제는 뭐죠? 엘레나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유럽연합의 미래와 아시아 지역 협력의 가능성은 어때요? 토론이 시작되자 우리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논리와 지식 수준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EU는 경제 공동체로 시작했지만 아세안은 문화적 다양성이 훨씬 커서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박지훈이 유창한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중심의 유럽 통합도 결국 동서 간의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지 않았나요?
경영학과 학생인 최수빈이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엘레나는 반박하려 애썼지만 상대방의 논리는 탄탄했고 구체적인 데이터와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1시간 후 토론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완패했습니다. 정말 즐거웠습니다. 역시 독일 학생들은 대단하네요. 박지훈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말은 오히려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가는 길에 자연과학과 학생인 이현우가 제게 물었습니다. IMIT에 가신다고 들었어요. 저도 내년에 그곳 박사과정에 지원하고 싶은데 조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아, 네. 그런데 왜 한국에서 박사과정을 밟지 않으시죠? 제가 물었습니다. 석사까지는 여기서 하고 싶어요. 여기 교수님들도 정말 훌륭하시거든요. 특히 양자물리학 분야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분야도 있습니다. 또다시 놀랐습니다. 양자컴퓨터 한국이 앞서가고 있다고? 대학을 떠나기 전 박서연이 카타리나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공동 연구할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하버드에 가시면 같이 할 수 있는 연구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카타리나는 복잡한 표정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버스에 오르자 차 안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졌어. 엘레나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쟤들 영어가 우리보다 더 좋은 것 같아. 루카스가 인정했습니다. 연구 수준도 전혀 뒤지지 않고 카타리나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던가. 아이비리그에 가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우리가. 저들이 우리의 경쟁자가 될 거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경쟁자? 이미 우리를 앞서가고 있는지도 몰라. 루카스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우리는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최고인 줄 알았어. 엘레나가 말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우리보다 더 성실하고 더 겸손하고 더 협력적이야. 카타리나가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완벽해. 우리는 영어권 대학에 가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저들은 그걸 기본으로 여기고 있어. 루카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이준호 학생이 했던 말이 뇌리에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경쟁이 치열하지만 그 경쟁 속에서 함께 성장해요. 여러분도 힘내세요. 경쟁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는 문화, 그것이 한국의 힘인 것 같았습니다. 셋째 날, 우리는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한 첨단 기술 기업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냥 전자부품 조립 공장 아니야? 토비아스가 말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지멘스의 고위 임원이라 독일 산업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산업단지 부지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게 회사야? 도시야? 루카스가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작은 도시 같았습니다. 수십 개의 연구동이 있었고 직원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완벽했습니다. 우리를 안내해준 사람은 이곳의 수석 연구원인 박성진 박사님이었습니다. MIT에서 학위를 받은 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여러분처럼 유학 생활을 했지만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보여드리죠. 처음 방문한 곳은 반도체 연구소였습니다. 현재 우리는 전기차용 반도체 생산을 선도하고 있으며 인체에 삽입 가능한 바이오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칩이라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미 시제품 단계에 있습니다. 2년 내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토비아스가 물었습니다. 자동차용 반도체도 만드신다고요? 물론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 모두 우리의 고객입니다. 특히 자율주행 시스템용 칩은 우리가 핵심 공급업체죠. 토비아스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국 자동차 회사가 한국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던 것입니다. 다음은 AI 칩 연구소였습니다. 카타리나가 특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여기서는 차세대의 AI 가속기를 개발합니다. 이 칩을 보세요. 손톱만 한 크기의 칩이었습니다. 이 칩 하나로 스마트폰에서 의료 AI 모델을 구동하여 질병을 조기 진단할 수 있습니다. 전력 효율은 기존 모델보다 10배 이상 높죠. 말도 안 돼. 카타리나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미 개발이 완료된 기술이고 내년에 출시됩니다. 애플과 구글에서 이미 선주문을 마쳤죠. 양자 컴퓨터 연구소에서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기술진이 개발한 양자 칩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안정성을 자랑하죠. 시연을 보여드릴까요? 연구원이 복잡한 양자 알고리즘을 실행하자 결과가 즉시 나타났습니다. 이건 IBM의 것보다 빠른데요. 루카스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네, 한국은 세계 양자 컴퓨터 연구를 선도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점심은 회사 직원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대부분 젊은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왜 해외에서 일하지 않으세요? 실리콘밸리가 연봉이 더 높지 않나요? 제가 한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더 재밌으니까요. 세계 최첨단 기술을 직접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은 곧 아시아의 기술 허브가 될 겁니다. 굳이 다른 곳으로 갈 이유가 없죠. 오후에는 혁신 제품 전시관을 둘러보았습니다. 자유자재로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칩, 우주용 반도체. 이건 그냥 시제품이죠. 루카스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아니요, 2, 3년 내에 모두 상용화될 제품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바이오칩 연구소였습니다. 여기서 생명공학도 한다고요? 토비아스가 놀랐습니다. 인체 내에서 직접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DNA 컴퓨팅 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견학이 끝날 무렵 박성진 박사님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큰 나라는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술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더 큰 꿈을 가지세요. 돌아오는 버스 안은 또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지? 토비아스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독일 산업이 이곳의 기술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니. 나는 의학이 가장 첨단 분야라고 생각했는데 카타리나도 충격에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10년 후에 개발할 것들을 저들은 지금 해내고 있어. 루카스가 정리했습니다. 저는 독일인이라는 자부심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술 대국 독일은 한국 앞에서 과거의 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건 저 사람들은 정말 미래를 즐기고 있다는 거야. 엘레나가 말했습니다. 맞았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눈은 살아있었습니다. 일에 대한 소외감이 아니라 진정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호텔에 돌아와서도 충격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이비리그에 왜 가려는 걸까? 저는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러게. 차라리 한국으로 유학 오는 게 낫겠어. 카타리나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는 미래를 보았다. 그리고 그 미래는 한국에 있었다. 넷째 날 우리는 한국의 한 영재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대단해봤자 얼마나 대단하겠어. 루카스는 자신감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들어서는 순간 그 자신감은 다시 무너졌습니다. 아침 7시 30분 학교는 이미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복도에서는 다양한 언어가 들려왔습니다. 방금 저 학생 일본어로 말하지 않았어? 엘레나가 놀랐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독일 명문고 학생들을 만난다고 무척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관한 첫 수업은 영어 토론 시간이었습니다. 주제는 인간과 AI의 공존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일어나 영어로 발표를 시작했지만 저는 독일어로 필기를 했습니다. AI의 발전은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인간 고유의 창의성과 감성은 대체될 수 없습니다. 완벽한 발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논리의 전개 수준이 대학원생과 맞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 학생 몇 살이에요? 카타리나가 옆에 있던 선생님께 속삭였습니다. 17살입니다. 토론이 시작되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학생들은 영어와 한국어 그리고 제3외국어를 섞어가며 토론을 벌였습니다. 쉬는 시간에 한 남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민이라고 합니다. 그는 유창한 독일어를 구사했습니다. 몇 개 국어를 할 줄 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그리고 독일어는 배우는 중입니다. 5개 국어라니 우리 모두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여기서는 평균적인 수준이에요. 최소 3, 4개 국어는 해야 하거든요. 다음은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이건 대학교 수학이잖아요. 저는 칠판을 보고 놀랐습니다. 고급 미적분학입니다. 2학년 때까지는 맞춰야 합니다.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한 학생이 칠판으로 나가 문제를 풀었습니다. IT에 조기 합격한 저도 수학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그 학생의 문제 풀이 속도는 경이로웠습니다. 점심시간의 식당 풍경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밥을 먹으면서 단어를 외우고 이어폰으로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공부를 해요? 엘레나가 물었습니다. 시간이 아깝잖아요. 한 학생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루에 단어 하나만 더 외워도 1년이면 365개인걸요. 오후에는 동아리 활동을 구경했습니다. 과학 동아리는 대학 수준의 실험을 하고 있었고 모의 UN 동아리는 실제 UN 회의를 방불케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학교 졸업생 중에 하버드 4명, 예일 3명, 스탠퍼드 5명이 갔어요. 우리를 안내하던 학생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목표를 가진 학생들이었지만 준비의 수준이 달랐습니다. 방과 후 학교는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도서관은 책을 읽는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보통 밤 10시에 끝나고 집에 가서 새벽 1시까지 더 공부해요. 지민 학생이 설명했습니다. 카타리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피곤하지 않아요? 재밌는 걸요. 새로운 걸 배우는 건 정말 즐거워요. 그때 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카타리나 아니세요? 네이처에 실린 논문 읽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줄기세포 연구 정말 대단했어요. 저도 의대를 지망하는데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고등학생이 네이처 논문을 이해하고 있다니. 학교를 떠나기 전 지민 학생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 학생들이 공부만 한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힘내세요. 버스 안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들 나이 때 우리는 뭘 하고 있었지? 루카스가 중얼거렸습니다. 게임하고 파티했지. 토비아스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저 아이들이 5년 후면 엘레나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진짜 경쟁자가 될 거야. 제가 결론 내렸습니다. 카타리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천재인 줄 알았어. 하지만 여기에는 저런 아이들이 수백 명이나 있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독일 교육이 최고라고 믿었지만 한국 학생들의 열정 앞에서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들과 어떻게 경쟁해야 할까? 아니, 더 중요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공부하는가? 다섯째 날 우리는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이제 좀 관광이나 하자. 토비아스가 지친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복궁은 그 아름다움과 정교함으로 우리를 압도했습니다. 이런 건축물이 수백 년 전에 만들어졌다니 엘레나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가이드는 한국이 문화유산 보존에 얼마나 큰 중요성을 두는지 설명했습니다. 이곳은 나라의 심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보존될 수 있었죠?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역사와 왕실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수많은 국보급 유물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 유물들이 과거의 영광을 보여주는군요. 카타리나가 말했습니다. 한 큐레이터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문화를 가장 잘 보존하면서도 동시에 현대화를 성공적으로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이 균형이 바로 한국의 힘이죠. 밤에는 광장 시장에 갔습니다. 수백 개의 가게가 늘어서 있었고 다양한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건 뭐예요? 루카스가 기이한 모양의 음식을 가리켰습니다. 산낙지입니다. 살아있는 문어인데 아주 맛있어요. 도전해 보실래요? 우리 모두 도전했지만 성공한 것은 카타리나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맛있는데 모두가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쳤습니다. 밤 시장을 거닐며 우리는 한국인들의 활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도 가족 단위의 사람들이 많았고 상인들은 손님들에게 친근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독일의 시장과는 전혀 달라 토비아스가 인정했습니다. 여기는 삶 자체가 축제 같아 엘레나가 감탄했습니다. 그때 한 가게 주인이 우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독일에서 왔어요. 나 독일 맥주 좋아하는데 그는 우리에게 코코넛 주스를 대접했습니다. 한국에 오면 이걸 마셔야지. 전통과 현대의 조화. 이게 바로 한국 스타일이야.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과거를 소중히 여기면서 동시에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나라. 카타리나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정체성이구나. 저도 동의했습니다. 6째 날 우리는 강남의 한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스타트업은 대부분 망하는 거 아니야? 토비아스가 회의적으로 말했습니다. 안정을 중시하는 독일 문화의 영향이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에 들어서자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활기가 넘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의 엑셀러레이터 매니저 이미나입니다. 28살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오늘 유니콘 기업 두 곳을 소개해 드릴게요. 유니콘이요? 카타리나가 놀랐습니다. 한국에 유니콘 기업이 있어요? 지금 4, 5곳 정도 있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첫 번째 회사는 AI 헬스케어 플랫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CEO 김태윤입니다. 27살이었습니다. 대학 4학년 때 창업해서 지금은 직원 250명, 기업 가치는 1조 2천억 원입니다. 그는 엑스레이 필름 한 장으로 20여 가지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AI를 시연해 보였습니다. 정확도는 98%입니다. 현재 한국 병원의 70%가 사용하고 있고 내년에는 유럽 시장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회사는 그린테크 기업이었습니다. 저는 CEO 윤소라라고 합니다. 29살이었습니다.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효소를 개발했습니다. 일반 플라스틱을 3일 안에 완전히 분해할 수 있죠. 그녀는 서울대 과학부를 졸업하고 박사 과정을 중퇴한 후 창업했다고 했습니다. 논문을 쓰는 것보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점심은 스타트업 직원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왜 대기업에 가지 않고 스타트업에서 일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기가 더 재밌으니까요. 세상을 바꿀 수 있잖아요. 한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죠? 토비아스가 물었습니다. 실패도 경험이죠. 한국은 실패한 창업가를 존중해주는 문화가 있어요. 언제든 다시 도전할 수 있거든요. 센터를 나설 때 우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토비아스가 인정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세상을 바꾸고 싶어해. 루카스가 감탄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진지하게 대화했습니다. 우리는 대체 뭘 좇고 있는 걸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남들이 정해준 길을 따라가고 있을 뿐이야. 어쩌면 토비아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패배자인지도 몰라.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MIT 졸업장이 목표가 아니다.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한국은 제게 기술이 아닌 태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도전하는 용기를. 7째 날 아침, 우리는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또 관광이야? 루카스는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와 지붕이 끝없이 펼쳐진 한옥마을의 아름다움과 그 너머로 보이는 현대적인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우리를 압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풍경이 가능하지? 엘레나가 중얼거렸습니다. 가이드는 한국이 발전을 거듭하면서도 문화유산을 지켜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곳, 우리는 강을 따라 늘어선 소박한 사람들의 삶과 마천루의 대비를 보았습니다. 과거를 버리는 것이 발전이 아니라 과거를 기반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발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후에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를 방문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원래 운동장이었다고요? 루카스가 놀랐습니다. 그곳은 아름다운 갤러리와 디자인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역사를 보존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큐레이터가 설명했습니다. 한 디자이너를 만났습니다. 그의 작품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전통적인 한복의 문양을 현대적인 패션과 결합한 디자인은 파리에서도 인기가 높다고 했습니다. 전통 문양이 현대 패션이 되다니 카타리나가 놀랐습니다. 네, 한국의 정체성을 세계에 알리는 방법이죠. 한 공예가를 보았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대나무 공예의 3D 프린팅 기술을 접목하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이면서도 최첨단이죠. 이게 바로 한국 스타일입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독일도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지. 토비아스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박물관에 가둬둘 뿐이야. 카타리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역사를 현재로 가져오고 있어. 루카스가 결론 내렸습니다. 마지막 밤 우리는 젊음의 거리라는 홍대에 갔습니다. 홍대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놀랐습니다. 일본, 한국, 서양의 문화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주인은 베트남 사람이었는데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10년 됐어요. 이제 여기가 제 고향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죠. 식사 후 우리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일본 라멘 가게, 한국 치킨 가게, 이탈리아 레스토랑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한 카페에 들어갔는데 주인은 네덜란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한국인이었고 암스테르담에서 만나 결혼한 후 한국으로 이주했다고 했습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한국의 에너지와 기회는 정말 대단합니다. 유럽은 너무 정체되어 있어요. 한국은 매일 변화하고 성장하죠. 근처 광장에서는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함께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동남아시아인들이 함께 케이팝 댄스를 추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아시아 공동체구나. 토비아스가 감탄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올 때 가이드가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완벽한 나라가 아닙니다. 문제도 많죠. 하지만 항상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의 힘입니다. 내일이면 돌아가야 하지만 한국은 이미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짐을 싸면서 우리 모두는 복잡한 심경을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벌써 지나갔네. 엘레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우리는 이번 여행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가장 충격적이었어? 제가 물었습니다. 전부 다 토비아스가 말했습니다. 지갑을 찾은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예상을 뛰어넘었어. 카타리나가 말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뜻밖의 사람들이 우리를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서울대에서 만났던 이준호와 박서연 그리고 영재학교의 한지민이었습니다. 정말 와줬구나. 카타리나가 감동했습니다. 당연하지. 친구가 떠나는데 이준호가 웃었습니다. 박서연은 우리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행운을 비는 복주머니였습니다. 지민은 독일어로 쓴 편지를 건넸습니다. 독일에 돌아가서도 연락해요. 물론이야.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공항 카페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한국을 무시했어. 제가 고백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준호가 웃었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의 이런 모습을 잘 모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 토비아스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왜 그토록 잠재력이 큰 나라인지 알게 됐어. 서연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단지 기술이나 경제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사람들의 태도가 진정한 선진국을 만드는 거죠. 맞아. 카타리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인들의 도전 정신, 따뜻한 마음,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 탑승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으며 계속 연락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출국장으로 들어가면서 뒤를 돌아보니 그들은 여전히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며 우리는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정말 변했을까? 토비아스가 물었습니다. 변했어.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전의 우리와 지금의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야. 응, 엘레나가 동의했습니다. 예전에는 최고가 되고 싶었는데 이제는 왜 최고가 되어야 하는지 알게 됐어. 루카스가 깊이 있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겸손과 열정,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것의 가치를 가르쳐줬어. 탑승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비행기에 오르자 지난 일주일간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인천공항의 청소부 아주머니, 잠들지 않던 강남의 밤거리, 서울대 학생들과의 토론, 판교의 미래기술, 열정으로 가득했던 영재학교 학생들, 경복궁의 아름다움, 도전하는 스타트업들,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던 서울. 그리울 거야, 한국.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립기만 할까? 토비아스가 웃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한국인들처럼 되어야 할지도 모르지. 당연하지. 우리 모두가 동시에 말했습니다. 비행기는 이륙했고 창문으로 보이는 한국 땅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것은 작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독일에 돌아가면 우리는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더 겸손하게, 더 열정적으로, 더 큰 꿈을 꾸면서 한국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새로운 시각이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 미래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것의 의미. 감사합니다, 한국. 언젠가 우리가 더 성장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